부분이고 설명드렸었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그럼요. 주가는 뭐 곱하기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번에 그쵸, EPS 곱하기 퍼. 매출액은 P 곱하기 Q. 손익계산서의 구성에서 이익은 어떤 것으로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원재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대양고래님이 그냥 100% 다 맞히시네요. 보니까요. 변동비형과 고정비형 기업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체크해야만 할까요? 그렇죠. 비용의 성격별 분류 체크하시면 되시죠.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원재료나 감가상각비 비중을 체크하시면 되시죠. 이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통해서 해당 기업을 변동비형 기업, 고정비형 기업으로 성격으로 구분 가능하고, 변동기업 기업의 이익률은 주로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주로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원재료비. 고정비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두 가지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야, 다들 척척 맞추시네요. 인건비, 감가상각비.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는 어디 포함되어 있죠? 그럼요. 비용이 이제 매출하고 환관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둘 다 포함되고. 그러면은 파이어링크가 지난주에 한번 같이 보려고 했었는데, 이 파이어링크와 DBI텍은 고정비용 성격의 기업에 가깝잖아요. 근데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매출액은 크게 증가됐는데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이전까지는 이렇게 발휘됐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YOY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사유를 한번 찾아보자고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했을 때는 22년 그 사업보고서가 공시 안 되고 찾지 못했었거든요. 이번 주에 떴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한 걸요. 파이어링크 22년도 어디를 보면 사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를 확인하면 되겠죠? 주석에 이거는 종속기업이 없어갖고 개별 재무제표 주소를 봐야 되고요. 한 걸요. 사유가 이게 파이어링크 판관비로 분기별로 쫙 체크해보면 판관비율은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GPM은 올랐어요. 그러면은 판관비 쪽에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고정비형 성격이니까는 추론은 가능하죠. 어떤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추론이 어떤 거가 증가돼서 이렇게 OPM이 하락했을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1차적으로 사업보고서 보기 전에. 그쵸. 인건비 증가나 아니면은 감가상각비 증가가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어디서 재무제표 주석에서 뭘 보면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요. 판관비를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이 사유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요. 굳이 이거를 왜 이렇게 사유를 찾을까요? 그럼요. 그냥 넘기면 되는데 왜 이게 사유를 찾아야 될까요? 그쵸. 1S 비용인지 아니면은 어차피 만약에 22년 이제 사업보고서 발표했는데 이 시점에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일단 매출액 증가는 성장은 오케이. 근데
이익률이 하락됐으면은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할 건지 아니면은 다음 연도에는 이게 상승할 건지 그거를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사유를 찾고 그게 이번 연도만 특수하게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돼서 이 하락한 이익률이 계속 유지되던가 아니면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이거를 만약에 이전에 이제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거를 계속 홀딩할 건지 아니면 매도할 건지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이 시점에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해 볼 거예요. 이게 일회성인지 아닌지 아니면 지속성이 있을 건지 한번 판매비의 관리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들이 좀 많네요. 보니까요. 예, 화면에 하나에 안 들어오는데 어떤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어떤 금액이 많이 증가됐죠? 그럼요. 이게 22년도고요. 여기 22년도, 여기 21년도네요. 세금은 비용이 뭐 이렇게 크게 뭐 차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경상연구개발비 하고 그쵸, 급여하고 대표적인 게 경상연구개발비. 수출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 판매비 180억 중에서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면 무시하셔야 되시고요.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높게 발생된 거는 경상연구개발비하고 한 요거하고 요 인건비 요 급여 두 가지네요 보니까요. 근데 보통 경상연구개발비는 어떤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죠. 이제 인건비죠. 이것도 보통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판관비는 22년 된 판관비는 인건비 쪽에서 많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근데 이런 SI 업체 그러니까 소프트 SI 업체 같은 게 그러니까는 그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시스템 쪽으로 하고 사람 쪽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 특성을 보면요. 최근에 22년도에 하반기에 판관비들이 많이 증가됐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게임사나 아니면은 뭐 그런데 연구개발지 많이 부용자산들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왜냐면 인건비들이 개발 인력들은 인건비가 상당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유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판관비들이 22년 4분기에 많이 증가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가 한번 오르면 내려가기 쉽지는 않잖아요. 한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 있게 유지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한걸요. 그래서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이 나왔지만은 인건비 때문에 이익률이 이익률이 깎여 감소됐고 이거는 계속 좀 23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추론하시면 되시고요. 한걸요. 그러면은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2년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 성장 나오고 이익률도 성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22년 1분기, 22년 2분기, 22년 3분기까지는 좋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판관비는 지속적으로 하락. 판관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게 양호한 거예요? 아니면 좋지 않은 건가요? 좋은 거겠죠. 장기간 지속성 있게 판관비율은 하락하는 게 좋은 거겠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시면 3분기부터 약간 QOQ로 그러니까 전분기들이 물론 상승했고 22년 4분기도 상승했네보니까요. 그리고 DPM도 갑자기 22년 4분기에 QOQ로 이렇게 빠졌어요. 많이 하는 걸요. 사유가 그럼
어떻게 추론되겠나요? 그럼요. 이런 경우에는 판관비율 증가, GPM 하락. 그러면은 사유가 또 어떤 걸로 추론되죠? 이제 1차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그럼요. 왜 찾아야 되는지는, 사유를 찾아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량적 분석에서 이렇게 차트를 그리지 않으면은 그 사유를 찾는 것 자체를 시작 단계를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차트화 시켜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렇게 사유들을 찾아가면서 이걸 보유할 건지 아니면은 만약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건지 이렇게 기관성을 찾아가는 게 정량적 분석의 묘미이고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같이 보시기 전에 일단 차트, 이제 손익계산서를 같이 보시고 계시는데, 차트를 보시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 조치를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것들은 이제 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일단 1차적으로 차트, 이거 손익계산서 차트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 차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뭔가를 찾아야 되는지, 그것 2차적으로 이제 그것도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다 이해되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은 DBIT 한번 여기 판관 비율 상승한 거고 GPM 빠진 하락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그걸요. 저도 이게 사전에 미리 못 봐갖고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근데 판관 비율은 상승한 거를 찾는 거는 쉬워요. 근데 GPM이 하락한 거는 사유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거라 갖고. DBIT액이 이거 아직 안 떴네 보니까요. 보고서. 그래도 이게 주주 쪽에 소집 공고에는 있겠죠. 그래도 그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이따 보시면 되시겠죠, 같이.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이게 안 떴네 보니까는. 아직 뜨지가 않았네 보니까요. 이건 다음에 텔레그램 통해 갖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보고서 공시가 안 돼갖고요. 아쉽게도. 다음에 이제 그 사보고서 공시가 되면요, 한번 기별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이제 사유를 한번 해갖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연기시켜갖고. 그다음에 해성 DS는 업데이트를 제가 못했었는데 22년 4분기 계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률이 하락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성 DS 사보고서 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시만요. 해성 DS 도로시님이 요즘에 가장 많이 뵙네요, 보니까요. 박사 되시겠습니다, 이제. 이미 업데이트를 해놨네요. OPM이 지금 이렇게 빠졌어요, 보니까요. 22년 4분기에. GPM하고 판관비를 업데이트를 안 해놨는데,
해성 DS 3월 16일은 어저께 공지가 떴네 보니까요. 잠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해보고 잠깐 업데이트를 해보고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업데이트 했는데 이거 차트 잘 보이시나요? 예. GPM이 하락했고 판관 비율이 상승했네 보니까요. DBI 테크하고 비슷하네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보니까 GPM 하락하고 판관 비율이 이렇게 상승했더라 보니까요. 사유들이 대부분. 그래서 이제 오핑이 많이 빠지는 4분기에 매출액 상승하고 OPM 상승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업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가고 22년 4분기에도 매출액도 증가되고 OPM도 증가된 기업이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혹시 그렇게 그런 기업들 실적 나온 거 보신 종목명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보신 적? 예. 앞으로 같이 찾아보시죠. 저도 텔레그램에다 공유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루트로닉, 그렇죠. 루트로닉은 제가 텔레그램에 많이 언급해드렸고. 뭐 있죠? 잠깐만요. 그런 기업들이 뭐 있어? 롯데정보통신 있었고, 좀 있었는데, 아진산업 있었고, 인크로스, 아무튼 나중에 텔레그램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2차전지 소재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한 걸요. 2차전지 소재 나왔으니까 에코프로 잠깐 한번 볼 거예요. 그럼요. 에코프로는 현금 흐름 측면으로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어차피 현금 흐름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거 끝나고 설명드린 다음에 잠깐 간단하게 현금 흐름 대해서 같이 얘기하시는 걸로 하시죠. 현금 흐름 아직 설명 안 드린 다음에 보시기에는 좀 그러시고 일단 해성 DS 다시 넘어와서 GPM이 하락하고 판관비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어디를 사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걸요. 매출액도 이렇게 하락했고 만약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걸 홀딩할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투자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요? 어디를 보면 되겠죠? 물론 이거는 되게 단편적인 하나의 접근법이고 여러 가지 정성적이나 뭐 그런 업황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설명드린 거 정량적 분석이 이제 하나하고 하는 거니까는 손익계산서에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요 한 단면 갖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겠죠. 근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손익계산서 차트에서 일단은 이거 하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를 접근하셔야 되겠죠? 일단 다시 재무제표 주석에서 비용의 성격과 분류하고 판관비 보시면 되시겠죠? 하는 걸요. 일단은 비용의 성격과 분류를 한번 볼 거야. GPM 쪽이니까는 비용의 성격과 분류에는 매출원가하고 판관비가 모두 다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성 GS는 보시면은 어떤 성격의 기업이죠? 이게 22년도고 이게 21년도 변동비용 성격의 기업이죠. 원재료 쪽이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는. 그러면은 계략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매출원가하고 여기 잠깐만요. 그러면은 저거 먹으면은 어디 포함되죠? 이게 매출원가하고 판관비 두 개 다 포함되겠죠. 복리후생비도 매출원가와 판관비 포함되고 다 같이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거니까는 유미형 자산상각비는 어디 포함될 거예요. 둘 다 공장 현장은 매출원가, 분사 사무실 쪽에는 판관비, 소모품이 둘 다 포함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게 헷갈리시면 이제 매출원가와 판관비 항목이잖아요. 매출원가에 들어간 비용만 별도로 뽑아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럼요. 위에 판관비가 있잖아요. 판관비가. 그러면은 이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이 항목 마이너스 이 판관비 항목 빼주면 되겠죠. 하는 걸요. 그래서 복리 여기 보시면은 급여가 판관비는 119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체는 1310억이잖아요. 여기 종업원급여가. 그러면은 여기는 판관비, 나머지는 그러면은 1200억 정도는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급여가 있네요. 보니까요. 공장 직원들이, 공장 종업원들이 엄청 많네요. 보니까 해성 DS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감가상각비도 여기 판관비 여기 3억밖에 안 들어가네. 보니까요. 대부분이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런 식으로 따지시면 되시고 한 걸요. 그렇다면은 GPM이 하락한 이유를 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사유를 찾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요. 보시면요. 일단은 금액상으로 봤을 때 어떤 금액이 많이 증가됐죠. 여기서 그렇죠. 공장 급여가 많이 올랐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종업원 급여가 많이 상승해서 GPM이 하락했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미치는 거는 그래도 원재료비가 거의 한 3배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게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어쩌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는데 제품 가격이 그거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그렇게 추론이 또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 다 따져봐야겠대요. 한글이요. 일단 계략적으로 추론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글이요. 근데 이거 제가 텔레그램에 퀴즈로 올렸었잖아요. 해상 DS 관련해서 원재료가 주로 어떤 거가 비중이 높았었죠? 원재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원재료 매입액을 표시하고 그리고 비중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는 해성 DS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평균 가격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제시드렸던 방법은 뭐냐면은 코리레이션이 여기 있어요. 코리레이션 수식 거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그때 텔레그램에다 다 설명했는데, 코리레이션 그 상관관계 링크 보셨죠?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한걸요. 기왕 설명드리니까 자세히 설명드려야지. 이렇게 원재료 가격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18년 4분기부터 원재료 세분의 병행되었고, 이전에는 표시를 못 드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재료 가격들을 쭉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요.
어차피 변동비역 기업이라는 거는 원재료 가격에 의해서 매출 총이익률이 크게 좌우되잖아요, 한 걸요. 그러면은 이것들 중에서 이 엑셀 자료가 아닌데,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이 코리레이션이거든요. 이게 수식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각각의 원재료에 해당되는 각 분기별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여기고요. 여기 원재료 실버, 첫 번째 실버하고 여기 J48, Y48이 이거고요. 이렇게 18년 4분기부터 22년 3분기까지 가격 변화. J29하고 Y29는 뭐겠나요? 그럼요. 당연히 이건 아니고 GPM하고 연계관계죠. GPM하고 연계관계 실버 18년 4분기부터 22년 3분기 가격 변화 추세를 드래그 한 다음에 J9하고 Y9는 당연히 매출원가겠죠. 보시면요. 매출원가에 똑같은 분기 18년 4분기부터 22년 3분기까지 예, 상관관계는 코리레이션 걸었을 때 이렇게 CORREL 한 다음에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두 개를 콤마로 별도 구분해서 같은 분기 구간의 수치들을 이렇게 비교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상관관계 실버는 67%, 8% 정도 되고 가장 높은 거는 구리 94.3%면 구리 가격하고 GPM하고는 연계관계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상관관계가. 그래서 구리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시고요. 한 걸요. 그렇다면은 이 구리 가격이 최근에 이제 22년 4분기에 15,629원 22년 3분기보다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반영된 게 그럼요. GPM이 하락했잖아요. 올랐는지 볼까요? 그러면 156이고 이게 22년 4분기 반영된 거고 22년 3분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156이고 빠졌는데요. 3분기보다 QOQ 빠졌네 보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리드 프레임 제품 가격하고 구리 가격하고 연동 가격 84%였거든요. 그럼 뭐가 또 추론이 가능하죠? 그럼요. 어차피 변동비역 기업의 마진은 제품 가격하고 원재료 가격의 스프레드 그 갭 차이가 이제 이익률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또 추론되죠? 그럼요. 빠졌어요. 이게 지금 P가 떨어졌다. 근데 P를 확인하려면은 한 개 기업의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걸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보시면은 리드 프레임, SLF, ELF,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이렇게 구분되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수출렛으로 이렇게 구분돼요. 한 걸요. 그러면은 구리 가격하고 연동되는 어떤 제품을 체크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럼요. 어떤 거를 제품하고 비교해 보는 게 맞는 거죠? 그거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리드 프레임,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내수 쪽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 아니면은 그래핀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럼요. 어떤 거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 거죠? 그쪽 금액이 큰 쪽, 비중이 높은 것 쪽에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보시면 수출 내수 있는데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데이터를 시켜서 이렇게 제품별 매출액을 데이터를 시켜서 차트화를 시키는 거죠. 차트화를 어떤 게 가장 비중이 높은지 찾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리드 프레임 수출 매출액이 파란색이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수출 매출액이 주황색이고 여기 두 개가 가장 높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 중에서도 리드 프레임 수출 쪽이 가장 매출액 비중이 높잖아요. 그럼 이거 같이 비교하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은 리드 프레임 수출 가격이 22년 3분기까지는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럼 22년 4분기에는 어떻게 됐을까? 일단 추론이 원재료 가격 빠졌지만은 이것도 같이 하락한 걸로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1차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상상하면서 하는 거야, 한 걸요. 볼 거야, 그럼요. 빠졌는지. 그럼 제품 가격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으시면 되시죠, 여기서? 사유를 알아야지 이거 홀딩할 건지 아니면은 투자를 할 건지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유를 찾는 거예요. 정량적 분석이 이렇게 그런 거예요, 한 걸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제품 가격, 여기 있네요. 일단 그 리드 프레임 수출이 가장 비중이 높으니까 수출 달러로 하면 되겠죠. 8.02 이 4분기 가격이고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갔냐 가격이 올랐네요. 올랐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GPM이 왜 빠졌을까요? 그럼요. 이거는 제품 가격 올랐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내리시면 되시죠? 다시 이제 비용의 성격별로 가갖고 결론은 어떻게 내리시면 되시죠? 결론이 왜 안 나와요? 수량이 엄청 줄었다? 그러면 이제 수량을 이제 체크해야 되겠죠? 수량을 체크하려면 어디서 체크하시면 되시죠? 계속 찾는 거죠, 그냥. 매출 및 수출 사항. 수량이 안 나왔네요, 좀 아쉽게도. 그러면 어디서 찾으시면 되시죠? 생산 능력 아니면 나눠주시면 되시죠? 아니면 여기 제품별 매출액 이거 나와 있고 제품 가격 나와 있잖아요. 제품 가격 나와 있고 제품별 매출액 나와 있어요. 이거 매출액 나누기 이거 제품 가격 하면 수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품별 매출액을 여기 업데이트를 시켜볼까요? 그러면요. 생산량 만약에 이것들도 없으면 생산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생산량은 판매량하고는 같지는 않잖아요. 정확성에서 535 498이죠. 535 498. 저거는 누적이니까는 그러면은 수출 수량을 요 매출액에서 요거 물론 금액 단위는 틀리지만은 어차피 여기 있는 단위하고 여기 있는 금액들의 단위가 같잖아요. 여기 있는 단위들하고 여기 같잖아요. 하는 걸 나눠주면 돼요. 수량이 Q가 확 많이 빠졌네니까요. 전분기 대비. 그래서 Q가 많이 감소돼서 전체적인 매출액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근데 그게 있어요. 물론 매출액이 빠지면은 Q가 빠지면은 이익률도 하락할 개연성이 높은데 과연 Q가 빠진다고 해서 이익률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제품 가격은 올랐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한글요. 제 설명이 맞나요? 상식적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 Q는 비록 빠졌지만은 이익률은 상승했던 게 상승한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왜 GPM이 빠졌을 거예요? 재고자산 증가되면은 GPM이 매출액이 하락하고 재고자산이 증가됐으면 GPM이 상승했겠죠. 오히려 이익률이 높아졌겠죠, 아무래도. 기말재고자산 감소. 기말재고자산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럼요? 기말재고자산은 115 6110이잖아요. 기말재고자산이 조금 증가된다고 보니까요. 기말재고자산이 조금 증가됐어요. 사유는 그거 같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봤을 때 아까 처음에 출원했을 때 비록 원재료 쪽 비중이 높지만은 종업원급여가 많이 증가됐잖아요. 여기서. 근데 1차적으로는 종업원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종업원 급여가 많이 증가돼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이거는 정확히 이제 그 엑셀로 하고 자료들을 다 입력한 다음에 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1차적으로 그렇고 한번 사유를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줘 보세요. 그래서 마치시는 한 분께는 약속하나마 2분기 회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시고, 일단 확실히 정답은 아니에요. 일단은 인건비 제가 이 계약자 보기에는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종업원급여가 상승해서 이렇게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 들고 한 걸요.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 걸요. 도로시님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 판관 비율은 왜 상승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판관 비율 상승했는지 사유를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지 하는 걸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1차적으로 GPM이 만약 하락한 사유가 종업원 급여가 전체적으로 상승한 사유라고 판단되면은 이것도 일회성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한걸요. 일회성이지 만약에 이 사유면 일회성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개연성이 높게 판단되잖아요, 한걸요. 그래서 일단 GPM은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1차적으로 판관 비율 상승한 거는 사유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같이. 판관비. 이 판관비가 이게 22년도고 여기 21년도예요. 어떤 비용이 많이 증가됐죠? 급여, 연구개발비. 똑같네 보니까 파이어링크하고 이 경상연구개발비도 결국에는 인건비잖아요. 경상연구개발비가 인건비인지 아닌지는 체크하려면 어디서 보셔야 되죠?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 보시면은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별도 세부적으로 안 나왔나 보니까요. 대부분이 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최근에 추세가 인건비들이 많이 상승했네 보니까요. 여기는 공장 쪽이고 이게 물론 해외 공장 쪽도 포함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 급여는 다 본사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항목이 많이 증가됐네 보니까요. 근데 이 급여 항목이 그게 있어요. 일단 급여 자체가 물론 상승했는지 아니면은 인원수가 증가돼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높아졌는지 그것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걸요. 그렇죠. 그래야 좀 정확한 사유가 확인되는 거니까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요. 이게 1인당의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 인원수가 증가돼서 그런 건지, 만약 후자의 경우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급여가 인원수는 그냥 거의 불변한데 급여가 올라서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은 약간 좀 부정적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인원수가 증가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시죠? 어디서 보시면 되시죠? 어디서? 한 분도 답변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에서 보시면 되시죠. 22년 4월에 1054명이면은 이거는 공장 근로자까지 포함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건요. 1383명이잖아요. 지금요. 보시면요. 22년 4분기에. 그 전분기에 한번 볼 거예요. 1383명인데, (1391명) 오히려 감소됐네요. 보니까요. 작년 21년도 한번 봐볼까요? (1311명) 한 60명 증가됐네요. 60명. 1인당 평균급여가 8일이네. 8일 8,100만원. 그러면은 9,100만원. 1인당 급여액이 1,000만원이 증가된다며. 그러면 이 급여가 증가된 거죠. 보면요. 그래서 그 판관비율이 4분기에 급격하게 증가됐다. 4분기는 일단은 그게 있어요. 특별상여금 지급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급여 항목들이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 보니까는 전년 동기 대비 1인당 100만원씩 올라가 보니까 판관비율이나 이런 것들 GPM이 추세가 일단 계략적으로는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한걸요. 차트를 시켜야 돼요. 차트를. 임직원 수 쭉 나열시키고 급여 평균급여 1인당 평균급여를 쭉 나열시키고 이거 추세를 봐야 되는 걸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급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거, 1인당 급여가 오르는 것 같은데 계략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 정확한 거는 좀 더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한걸요. 만약에 보유자 입장이나 신규 투자 입장에 투자를 하려면은 그 정도는 이제 자세하게 정량적 분석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걸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제가 그 판관비 상승한 거하고 GPM 하락한 거나 한번 체크해봐서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걸요. 4분기마다 튀는 거는 특별 상여금 지급되는 그럴 수는 있어요. 보시면요. 근데 보시면 20년도는 튀지도 않았고, 19년도에서 조금 튀었고, 18년도에도 약간 튀었네 보니까 이렇게.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많이 이렇게 튀진 않았잖아요. 4분기에. 근데 여기는 좀 과도하게 많이 튀었어요. 보니까 6.7%에서 8.6%면은 22년 4분기에. 일단 1차적으로는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잘 확인이 안 되면 IR분하고 통화를 한번 해봐야죠. 한걸요. 예. 이런 사유들. 그리고 해성 DS는 이렇게 보시면 과거 추세를 보면은 변동비역 기업이죠. 보통 10%에서 20% 정도 GPM이 찍히면은 변동비역 기업인데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30%까지 올랐다는 거는 추론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럼요. 이게 이 정도면 변동비역 기업 중에서 되게 훌륭하다 생각하거든요.
업황이 좋다.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죠, 한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게 뭘 거예요, 그럼요. 그렇다면은 지금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지만 구리 가격하고 이제 연동되는 제품 가격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구리하고 제품 가격하고 연동률을 상관 가격 보시면 거의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 벌써 50분 지났네. 이거를 하루 만에 다 끝내야 되는데 이제 이거 탈 것 되게 많은데 이거 여기서 너무 시간을 보냈네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드려야지 기왕에 한 건데. 소리는 잘 들리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목이 조금 잠겨갖고요. 예,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구리 가격하고 리드프 가격하고 특히 이제 21년도 2분기부터 이렇게 연동관계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구리 가격이 추세가 어디 갔냐? 이렇게 하락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약간 구리는 특성이 어떤 섹터, 그러니까는 일단 1차적으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조사해 보면은 전 세계에서 중국 쪽에서 소비가 가장 많아요, 한 걸요. 근데 중국 쪽에서도 소비인데 섹터별로 구분하면은 일단 자동차 쪽에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이 과거에는 아니 건설 쪽에서 가장 구리 소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택 경기하고 이제 연관관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 경기 활성화 대책을 해갖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리 가격도 일단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이제 상승할 개연성이 있다고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게 또 뭐 최근에 저 SVB 은행들 파산하고 막 그래갖고 또 경기 침체가 엮여갖고 상당히 복합적이잖아요, 지금요.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면 그런데 매크로적인데 만약에 근데 유동성을 막 퍼붓고 있잖아요, 지금요. 연준하고 유럽하고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하고. 근데 인플레이션을 간신히 잡았는데 유동성을 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는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기름 잃으면 거기다 이제 불을 붙는 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나요? 구리 같은 거는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정량적 분석하고 정성적 분석을 엮여갖고 이제 한기 기업을 이렇게 해성 DS를 한다 그러면은 원재료가 구리 가격하고 연동성이 높아요. 연동성이 높고 해성 DS의 리드 프레임이 주요 제품이잖아요. 근데 전장용 쪽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NXP나 인피니언 그쪽으로 비중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고 NXP하고 인피니언도 실적이 괜찮아요. 보시면요. 이거는 뭐 이렇게 퀴즈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NXP의 실적이 보시면요. NXP도 GP 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의미는 뭐겠어요? 업황이 괜찮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해성 DS의 최근의 실적이 전형적으로 많이 연관관계가 높게 움직이고 있고 고객사 중에 하나인 NXP가 전장용 쪽의 매출액이 이렇게 GP 좋다 그런 거는 만약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은 제품 가격이 상승해서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제 의견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정답은 아닌데,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한다 이거죠. 정량적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성적 분석 플러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이제 구리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전반적인 매크로 플로우 고려를 했을 때 하락 개연성보다는 하반기에 좀 상승할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구리 가격의 상승이 해성 DS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까요? 단점이 될까요? 그럼요. 일단 계략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과거 이제 추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한걸요. 완전히 장점은 재기는 힘들지 모르지만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 정도로 판단되겠죠. 물론 뭐 경기가 침체되면은 또 자동차 뭐 이렇게 구매 여력이 이제 많이 빠져갖고 이제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나 뭐 그런 것들 뭐 구리 쪽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다 뉴스플로 통해서 이제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성적 분석이 중요도가 그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많이 격과적으로 갔는데,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걸요. 그러면은 이렇게 GPM이 1차적으로 판관 비율은 이렇게 인건비 때문에 올라온 그 추세가 유지되고, GPM은 다시 이렇게 이것도 인건비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약 구리 가격이 상승되면 이렇게 어차피 원재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걸 상쇄하면서 GPM이 다시 이렇게 상승하거나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 걸요.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해갖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한 걸요. 한 시간 지났는데 계속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면 뭐 5분 쉬었다 하실래요? 그럼요. 이게 원래는 지난번 시간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절반 지났거든요. 아이고 이거 참나 이거 약속은 드렸으니까 현금으로 펴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뒤에 편이 더 중요한 거라고. 매출원가 계산식은 저번에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한걸요. 아유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출원가 계산식은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기초 재고자산 플러스 원재료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자산,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럼요. 이게 보통 그 재무제표 항목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하고 현금흐름표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경영진이 나쁜 부도덕한 경영진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화장기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흑자부도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흑자부도. 그러니까 흑자부도라는 거는 보통 손익에서 이제 흑자가 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으로 해서 현금 유입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흑자부도가 나잖아요. 한걸요. 그리고 그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은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하고 현금흐름표 중에서 손익계산서를 가장 손쉽게 이렇게 화장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한걸요. 근데 화장기법을 통해서 꾸밀 수 있는 항목들이 이제 기말재고자산은 재고자산하고 매출채권 과다계상하고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분식회 기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채권은 매출액으로 감안하시면 되고, 재고자산은 매출원가 그리고 상각비는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에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한걸요.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손익계산서만 참고하는 투자자는 보통 실적 최근에 발표되는데 손익계산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하고 순이익만 발표되잖아요. 조금 이게 남은 것들이 분량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할게요. 한걸요. 그래서 만약 분식회계를 일으켜서 매출채권을 과다계상 처리하고 그 재고자산을 임의적으로 높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손익은 실제보다 매우 양호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매출채권은 기초재고자산 플러스 단기매입의 기말재고자산,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셔야 된다는 걸요. 그래서 기초재고자산 중에서 팔려서 매출을 발생시킨 부분은 비용으로 매출원가가 되며, 팔리지 못하고 남은 재고는 당연히 자산 항목으로 기말재고자산으로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기말재고자산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100이라고 그러는데 경영진이 나쁜 의도로 이거를 200으로 계산해버리면은, 재고자산이 200으로 된다는 의미는 일단은 매출원가가 급격하게 빠지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익률하고 이익이 높아지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장점은 장점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파장기법은 뭐냐면은, 남는 재고는 자산 항목으로 포함되잖아요. 자산 항목으로. 그 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 어디에 포함되겠죠?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자산 항목에서 유동자산이 총자산 금액이 높아지면 부채비는 어떻게 되겠네요? 잠깐, 부채비는 줄어들겠죠.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재무제표상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있고, 재무상태표는 자산하고 부채를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 부채 비율은 부채 총계 나누기 자본이잖아요. 그 자산이 유동자산에 재고자산이 포함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요. 이게 기말재고자산이에요. 기말재고자산. 그래서 기말재고자산을 높여기 880억인데 이거를 뻥튀기 시켜서 한 2배로 해갖고 2천억 정도 들어가면은 자산 총계가 금액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한 걸요.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기말재고자산을 의도적으로 높이면은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손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표적인 파장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걸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체크하셔야 되죠, 한 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고자산은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거나 기말재고자산으로 유형자산 처리가 되는 거겠죠. 팔린 거는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고, 남는 거는 기말재고로 유형자산의 처리 유형자산으로 포함되는 거죠, 한 걸요. 유동자산으로. 그래서 어느 분기에 기초재고보다 기말재고가 감소한 경우에는 매출의 원가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매출 총익 감소를 발생시킵니다. 반대로 기초재고보다 기말재고가 증가한 경우는 당연히 매출원가가 감소를 의미하고 매출 총익의 증가를 발생시키겠죠.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만 참고하실 때는 얼마나 많은 화장기법이 이 안에 녹아있을까 항상 의식하는 자세로 현금흐름표와 이걸 잡아내기 현금흐름표를 이해하셔야 된다. 한 걸요.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와 방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연계해서 꼼꼼히 검토하셔서 갖고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리시고요. 한 걸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하냐? 현금흐름표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현금흐름표는 뭐뭐뭐가 있죠?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영업활동 현금으로, 재무활동 현금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영업, 투자, 재무활동 현금으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를 이해하실 정도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OCF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이 오퍼레이팅 프로핏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업이익과 오퍼레이팅 활동 액티비티 한다 그래. 액티비티 현금 캐시 플로우 흐름 그래서 OACF인데 정식적으로 말하면 OCF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OCF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인베스팅 액티비티 캐시 플로우.
재무는 파이낸싱 액티비티 캐시플로우 이렇게 하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뭐냐면은 영업이익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한걸요. 그러니까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품 생산을 통해서 매출액 발생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의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시대요. 한걸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여기 보시면은 캐펙스하고 이제 캐펙스가 포함되겠죠. 한걸요. 캐펙스하고, 그러니까 유무형 자산 설비 투자 그런 거, 공장 증설 그런 것들 이게 다 포함됩니다. 이쪽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는 뭐냐면은 차입금의 상환, 차입금하고 이제 배당금 지급 그런 것들하고 포함되어 있고요. 한걸요. 그렇다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당연히 현금 흐름에서,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현금이 유입되냐 유출되냐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한걸요. 그러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의 이제 매출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유입시키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연히 양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아니면 괄호가 되는 게 있어요. 괄호는 현금 유출, 이거는 괄호가 없는 것도 현금 유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현금이 유입되는 게 정상적인가요? 현금이 유출되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돈을 벌어들여야 되겠죠. 영업활동을 통해 갖고 유입시키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러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상적인 거는, 정석적인 거는 계속 현금 유입, 그래서 플러스가 필요한 거고요. 계속적으로 장기간. 투자활동 현금은 아까 캐펙스, 그러니까는 그 설비 투자하고 관련됐다고 했잖아요. 기업은 항상 장기간 지속적으로 설비를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설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럼 설비 투자를 하려면은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집행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유출이 되겠죠. 돈이. 그러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정석적이다. 그래서 이게 괄호가 되는 게 마이너스고, 투자활동 현금으로서는 마이너스가 계속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정석적인데, 근데 그 시설 투자 금액이 너무 과하게 많으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안 좋겠죠. 캐펙스가 보통 그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클릭하는 성격의 기업들이고, 중고장 대형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조선, 뭐 철강, 뭐 기계, 그런 것들, 화학.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 쪽하고 이제 중국 기업들하고 이제 NCC 쪽이 특히 뭐 그런데 그 설비 투자가 과다 설비 투자, 과다 정설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일단 장기간 마이너스가 지속되는 게 정석적이지만은 너무 과하게 많은 금액들이 집행되는 기업은 좋지는 않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그게 과하게, 어떤 기업이 과하게 집행을 한다, 그 기준점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럼요. 각각의 개별 기업마다 성격이 다 틀린데, 이 투자 활동 현금을 통해서 나가는 캐펙스 집행 금액이 얼만큼 집행되지, 어떤 범위, 어떤 규모 정도로 집행되지만 적정할까, 그런 의문점이 드실 거 아니에요. 건요. 일단 1차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캐펙스는 집행을 계속 해야 되지만은 기업의 이제 그 계속적인 영업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캐펙스는 집행은 되는 게 정석적이에요. 근데 장기간 지속적으로 낮은 캐펙스를 유지시키면서 높은 매출액 성장과 높은 영업 이익 성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요. 1차적으로 그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 그런 기업들을 보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JYP나 뭐 그런 엔터 기업들 같은 게 있겠죠. 걸요. 낮은 캐펙스를 유지시키면서 매출액 성장과 이익이 높게 발생되는 기업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극히 드물고, 그렇다면 이게 투자활동 현금을 통해 하고 캐펙스를 어느 정도 범위를
집행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결정을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걸요.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죠, 한걸요?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시죠. 아까 OCF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렇죠. OCF 안에서 그게 중요한 거죠. 영업활동을 현금으로는 플러스인 게 양의 흐름이 좋은 건가요? 마이너스 음의 흐름이 좋은 건가요? 현금을 매출액 발생을 통해서 현금을 유입시켜야 되겠죠. 유입시키는 건데 캐펙스가 있어요. 캐펙스가 이제 설비 투자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 프리캐시 플로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리캐시 플로? 잉여 현금 흐름. 잉여 인간은 나쁜 건데 현금으로 측면에서 잉여 현금 흐름은 좋은 거겠죠. 남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걸요. 그럼 프리캐시 플로가 정의가 뭘까요? 그럼요. 잉여 현금 흐름, 남는 돈은 의미는 뭐냐면은 영업활동 현금으로 통해서 벌어들인 돈 안에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캐펙스를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봅시다. 17년 1분기에 OCF 1분기에 영업활동 현금으로 통해서 32억을 벌어들였어요. 근데 캐펙스는 그 이상인 53억을 지출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OCF만 해서 캐펙스는 요게 두 개가 요거 빼면은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결국에는 비록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벌어들였지만은 캐펙스를 그 이상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오히려 없어요. 돈이 20억이 부족해 빵꾸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캐펙스라는 거는 정답은 뭐냐면은 영업활동 현금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 이내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8년 2분기에는 190억 벌어들였는데 69억만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잉여현금 프리캐시플로가 120억이 남는 거예요. 이내에 집행하면서 매출액 성장을 높게 발생시킬 수 있는 금액,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죠. 만약에 사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방직이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캐펙스가 되게 낮아요. 근데 현금 흐름은 이렇게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뭐 계속 줄어들거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자본 활용을 적정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건 뭐냐면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케이스는 뭐냐면 캐펙스를 낮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매출액 성장이 계속 쭉쭉 나오는 기업들이 좋은 거고 JYP 같은 거에 예시를 드린 거고 만약 그게 안 되면은 영업활동 현금으로 통해서 유입되는 현금 흐름 내에서 남는 프리캐시플을 잉여 현금으로 남기면서 그러면서 적정하게 매출액 성장과 이익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기업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캐펙스는 뭐냐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내의 금액을 적정한 범위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겠죠, 한걸요. 첫 번째 조건이 그렇고 그러면서 매출액 성장과 이익 성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금액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깐만요. JYP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럼요? 베스트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설명드리려니까 참 힘드네 이거. 자, 그러면 이 현금으로 표로 한번 차트를 보시는 걸 이해 한번. 그래서 현금으로 표의 차트를 제가 텔레그램에 많이 공유드리고 있는데 파란색이 이제 OCF예요. OCF 영업활동 현금으로 통해서 이게 제로 값이잖아요. 기준적 제로 값이 제로 이상인 거는 현금 유입이다 아니다. OCF와 영업활동 현금 유입이죠. 그러면 이게 이상적인 거죠. 정석적인 거고 계속 장기간 JIP 현금으로 표거든요.
계속적으로 몇 분기 빼고는 영업활동 현금을 계속 양이 플러스예요. 지속적으로. 오케이.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간 거나 그 디어유인가요? 디어유 투자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고, 이거 빼면은 나머지는 캐펙스는 계속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낮게 유지되니까는 음반 활동이나 그런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 유입을 시키고, 캐펙스는 낮게 계속 유지되니까는 프리캐시 플로우는 회색이에요. 이렇게 계속 남는 돈들은 계속 많은 거예요. 프리캐시 플로우가 남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돈이 남는데 차입을 시킬 필요가 있겠나요, 없겠나요? 부채를 상환을 계속 상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어요. 이거 캐펙스를 이걸 통해서 투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적으로 장기간 플러스인 기업은 부채 비율이 낮을 수 있고, 부채 비율이 낮고 재무제표가 우량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F하고 플러스 낮은 캐펙스, 높은 FCF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야 돼요, 한걸요. 근데 이것만 좋으면 안 되죠, 하는 걸요. 이렇게 낮게 유지되면서 캐펙스가 낮게 유지되면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플러스 유지시키면서 결국에는 기업의 그 주가 수익률은 EPS 성장이 재무만 튼튼하면 안 되잖아요. EPS 성장이 지속적으로 높게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 수익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손익 차트예요, 손익 차트. JIP의 매출액 파란색, 영업이익 주황색, 계속 성장하죠. 이렇게 쭉쭉쭉쭉쭉 캐펙스를 이렇게 낮게 유지시키면서, 이거 뭐 디어유 빼고 이래저니까요.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걸요.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셔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걸요. 그래서 JIP는 언제 어느 때나 이렇게 지금 매크로 여건이나 뭐 작년에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흔들려서 계속 신고가잖아요. 계속 신고가.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량적으로 보시면요. 아무튼 이렇고, 해성 DS를 한번 봐볼까요? 다시 한번 해성 DS 현금으로표를 보실게요. 현금으로표 해성 DS 차이점이 뭔가요? 보시면 캐펙스가 주황색이 이렇게 보시면, 물론 현금으로는 21년 2분기부터 상당히 좋아요. OCF가 뭐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도 많이 올랐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매출액도 엄청나게 오르고 GPM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올라요. 근데 하나 JIP하고 차이점이 하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잖아요. 뭘까요? 그럼요. JIP하고 차이점이 캐펙스죠. 캐펙스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보면요. 이게. 근데 뭐 캐펙스가 높아져도 영업활동 현금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 이내에 집행하면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높아지니까 뭐 이건 오케이예요. 좋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돈을 계속 유입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서 매출액 성장도 나고 이익 성장도 나니까는 주가도 좋았고,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빠져있죠, 하는 걸요. 많이 빠진 사유는 뭘까요, 근데 최근에? 패키징 기판 쪽에 이제 리드 프레임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제품의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 기판 쪽이잖아요. 그쪽에 이제 증설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해성 GS는 다른 기판 업체와는 약간 틀리게 리드 자동차 전장 쪽에 리드 프레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물론 이거 개인적인 사견이고. 그러면 다시 현금으로 돌아가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란 뭐냐면은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유입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고, 그래서 플러스 영업활동 현금 OCF가 정상적이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적정한 범위에 설비 투자 등을 시행해야 된다. 캐펙스 포함된 게 마이너스가 정석적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적정한 범위의 설비 투자. 이해하셨죠?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은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뭘까요? 재무활동 현금은 차입금하고 관련됐다고 했잖아요. 차입금을
갚는 거는 현금을 유출시키는 거잖아요. 유출. 그 배당금 지급하고도 관계된다고 말씀드렸죠. 배당금 지급, 주주환원 정책. 그러면 현금을 유출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정석적인 게 마이너스겠죠, 당연히. 만약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차입금을 계속 못 갚고 차입금을 유입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재무활동 현금이 나오는 기업들은 좋은 게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업보고서에 보시면은 세 가지 항목만 표기되어 있잖아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재무활동 현금으로. 보시면 21년도에 8기가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해석되어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으로 마이너스. 그러면은 일단 세 가지 측면에 봤을 때 정석적이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나요? 프리캐시 플로죠. 프리캐시 플로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설명드렸죠. 영업활동 현금으로 해서 캐펙스를 빼고 남는 금액. 그래서 차트를 보실 때는 이렇게 계속 차트를 올려드리는데 캐펙스를 뺀 금액 프리캐시 플로, 이게 회색이 가장 중요하다. 읽으실 때 해석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프리캐시 플로가 플러스인 게 가장 좋다, 정석적이다 보시면 되시겠죠 하는 걸요. 근데 이거는 정석적인 거,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아까 에코프로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걸요. 성장주라는 게 뭘까요? 성장주. 성장주라는 거는 매출액이 급증하는 거예요? 이익이 급증하는 거예요? 성장주의 정의가 뭘까요, 그럼요? 성장주의 정의는 매출액의 급증이죠, 매출액의 급증. 물론 이익 급증도 나와야 되지만 1차적으로 매출액 급증이 나와야 되는데, 매출액은 P 곱하기 Q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P 관점에서 급증이 나와야 돼요? Q 관점에 급증이 나와야 돼요? 성장주는 Q겠죠, Q. Q의 급증. 테슬라가 2차전 지주가 성장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좋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 테슬라의 판매량이 계속 급증하고 있잖아요. Q의 확장. P의 상승은 뭐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걸요. 근데 Q의 확장은 쉽게 발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걸요. 지속적으로 장기간. 그래서 성장주라는 건 Q의 확장이고 P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하는 걸요. 그 에코프로의 매출액을 보세요. 이렇게 P의 확장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매출액의 확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양극재 수출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에코프로비 자회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의 이제 이 단면인데, 현금으로 보시도록 할게요, 물요. 캐펙스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21년 이때는 오케이.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죠, 지금요? 현금으로표가. 이 캐펙스예요, 이게. 매출액은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영업활동 현금으로 하고 FCF가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신 거예요? 해석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기는 하나 더 추가했어야 한 걸요. 이게 영업이익이잖아요, 노란색이. 그래서 영업이익을 현금으로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걸요. 영업이익을. 근데 20년 4분기까지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성장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높은 캐펙스, 그 다음에 프리캐시 플로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엄청난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긴 있어요, 한 걸요. 20년 4분기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는 영업이익 캐펙스를 빼고 영업이익이 노란색이에요, 지금. 밖에 보이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한 80% 이상의 투자들이
손익계산 참조하잖아요. 현금으로 참조 안 하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이게 지금 보시면은 22년 4분기까지 이게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이에요. 에코프로에. 이거는 판단은 여러분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금 흐름이 안 좋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럼요. 에코프로의 단기 차익금과 장기 차익금 현황을 제가 그려봤는데 22년 3분기까지 이게 차익금이에요. 차익금. 이자 비용이 이래요. 그 에코프로의 재무활동 현금은 어떨까요? 그럼요. 플러스가 나오겠나요? 마이너스가 나오겠나요? (22년 4분기) 주식조정 소식 공고를 한번 보실까요? 그럼요. 일단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천 맞죠? 5,500억 마이너스 맞죠? 억, 10억, 100억, 1000억 억, 10억, 100억, 5,500억 마이너스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이게 뭐야 1조 3천억이 플러스네요. 보니까요.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이게 뭐 기아 에코 삼형제 시총 합산이 기아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지금요. 그쵸. 증자하기 좋은 뭐 금액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게 판단 현금 흐름하고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조합해서 보시면 되신다고 설명드린 거고요. 한 걸요. 그러면은 테슬라는 어떨까요? 테슬라도 많이 올랐잖아요. 테슬라 주가하고 많이 연동되잖아요. 테슬라의 주가가 대주주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지분율로 테슬라랑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그럼요. 테슬라 현금으로 22년 4분기까지 어떤가요? 좋아 보이나요? 에코프로보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그럼 두 개의 주가가 테슬라하고 에코프로하고 연동된다 그러면은 적정성은 어떨까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캐펙스는 물론 높게 투입되고 있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투입되고 있잖아요. 21년 2분기부터는 계속. 그리고 이제 손익이에요. 매출액, 영업이익, OPM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잖아요. 걸요. 이런 게 정석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분이 영업 현금으로 편지 차트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거하고 손익계산서 같이 이제 연계시켜서 해석을 하시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를 더 벗어나서 이제 재고자산하고 매출채권도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현금으로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신다. 보시면 되시겠죠. 아무래요. 현금흐름표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근데 그 화장기법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장기법 손익계산서만 참조하시면은 이런 거에 대충 다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화장기법 토해갖고 이제 흑자보도 나는 기업들이 비중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90년대나 2000년대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걸요. 많이 당하게 했고 저도 이런 거 당해갖고 뭐 상표당한 거 있긴 있거든요. 안 걸려. 그래서 일단은 현금으로표만 또 보시면 손익계산서만 보면 일단 1차적으로 리스크가 상당히 높고 2차적으로 봤을 때 현금 흐름표를 반드시 참조를 하셔야 되고, 근데 현금 흐름표만 또 참조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또 3차적으로 세 번째 1차적, 2차, 3차적으로 이제 현금 흐름표하고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하고 같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연계시켜갖고. 그래서 아까 허위 매출 계산하고 재고자산 부풀리기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을 높여서 부채비를 감소시키는 이 파장기법에서 설명드렸었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익률 증가 두 가지가 동시에 파장기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현금으로 통해서 체크하셔야 되고 한 걸요. 부채비율 감소기법이라고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영상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 걸요. 아까 매출채권은 기초재고자산, 단기매입, 기물재고자산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것도 영상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 걸요. 손익계산서 있는 법하고 이제 현금그룹에 있는 법하고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재고자산 회전율이에요. 한 걸요. 회전율이 일단은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세요. 회전율이라는 거는 높은 게 좋을 거고요, 낮은 게 좋을 거고요.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 뭐 호프집 같은 거 차린 다음에 손님들이 보통 한 테이블당 들어오셔갖고 1시간만 있으시다 나가시면은 회전율이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 사장님들께서 회전율이 빨라야지, 높아야지 돈을 많이 벌어들일 거 아니에요. 하루에 이제 10시간을 일하시는데 한 테이블당 원래 1시간씩 해갖고 이제 손님들이 회전이 되면서 쭉쭉 빠져나가기 정상적인데 어느 날 2시간씩 걸렸어요. 그러면은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회전율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는 걸요. 이렇게 회전율이 높아지면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한 걸요. 호프집을 이렇게 비례 상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되시죠. 그 매출채권 회전율이라는 거는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눈 거예요. 회전수로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1년간의 영업활동을 해서 현금인 매출액을 회전되는 속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채권 회전율이라는 거는 분기로 따지면 한 개 분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당분기의 매출채권하고 전분기의 매출채권의 평균값을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채권 회전율을 장기간 쭉 추세를 보면은 높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과거 추세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박스권이 있는데 그거에 기준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빠진다 그러면 되게 리스크가 높은 거겠죠.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재고자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거는 매출 원가로 나눈다고 설명드렸었고, 처음에 매출 원가로 나눠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한 걸요. 저번에. 재고자산도 당연히 과거에 이제 트랙 히스토리에서 기준점의 박스권 내에서 급격하게 하단으로 뚫고 내려가면 되게 위험하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한 걸요. 차트를 보시는 법으로 설명드릴게요. 한 걸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었고, 이거 다 설명드렸었고, 이게 재고자산 회전율이에요. 보시면은 재고자산 금액들이 보통 이 재고자산은 각각 분기별로 표시되는데 기말재고자산입니다. 기말재고자산. 이게 이제 회전율이에요. 회전율. 이걸 어떻게 읽으시냐? 만약에 이제 이 시점에 투자를 한다, 아니면 이 시점에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시면은 이 해성되어 있거든요. 과거 장기간 추세를 박스권을 그리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단, 하단 이 정도 박스권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단부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 하단부를 뚫고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재고자산 회전율이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럼요. 이게 해석이 안 좋죠? 한 걸요.
해성 DS에 지금 재고자산 관련해서 그럼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안 걸려? 표준율이 과거 추세 대비 박스권을 뚫고 내려가니까는. 근데 이것만 보시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시고요, 안 걸려. 이게 기말재고자산이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액. 보통 매출액은 P하고 Q잖아요. 그러면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도 P하고 Q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P하고 Q. 재고자산 회전율이 빠진 사유가 체크를 하셔야 돼요. P 관점에 원재료 매입 금액 때문에 원재료 단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재고자산의 금액이 높아졌다는 거는 금액이 높아졌다는 건데 원재료 가격이 높게 반영돼서 그런 건지 Q 관점으로 높게 반영돼서 그런 건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걸요. 만약에 회전율이 진짜로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재고자산이 팔리지 않고 남은 수량들이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그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보통 재고자산 체크하실 때 금액만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제품, 원재료, 제공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요. 사업보고서에 보시면요. 그래서 구분을 일단 1차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는 제품, 기말재고자산이 남는 거는 팔리지 않고 남는 건 제품이죠. 제품 추세를 보시면 되시죠. 일단 1차적으로.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 중에서 지금 최근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높게 발생되고 있죠, 지금요? 대체적으로 원재료죠. 원재료. 일단은 제품은 물론 당연히 과거보다는 높게 남는 거지만은 남고 있지만은 일단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원재료 쪽이 많이 금액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재료가 최근에 어떤 거 주요 원재료가 뭐였죠? 안 걸려? 굴이었죠. 그러면은 이게 그럼 원재료 쪽에서 P 쪽으로 측면으로 이렇게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 Q 쪽으로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안 걸려? 그렇다면 이게 리스크가 아주 높다고 보지 않는 게 적절할까요? 아닐까요?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린 다음에, 근데 그렇게 해서 단정 지으시면 안 되시고, 정량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업황 추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사도 체크해야 되고. 근데 업황 추론하려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경쟁사 체크를 하는 거고, 경쟁사 현황,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고객사 현황을 체크하는 거죠. 근데 고객사가 아까 NXP라고 했잖아요, 한걸요. 그래, NXP의 재고자산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같은 유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 만약에 유사한 형태가 일단 GPM 측면에 봤을 때는 아까 똑같았잖아요. 매출액도 22년 4분기 꺾이고 GPM도 추세가 과거에는 30%대인데 급격하게 40%대 50%대 높아지고 있잖아요. 추세가 똑같은 거잖아요. 해성 DS하고. 그러면 재고자산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해보는 거죠. 이 NXP 현금으로 어때요? 무지하게 좋죠, 이거는. NXP. 재고자산을 체크해보는 거죠, 재고자산. 거의 비슷할 거예요, 현황이. 이게 NXP 재고자산 현황이에요. 회전율. 어때요? 지금 해성 DS하고 추세가 거의 똑같죠? 과거 박스권 그리면은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고객사 여건도 그렇고 해상 DS도 그렇고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해상 DS는 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2차적으로 봤을 때는 또 고객사의 현황도 유사하니까는 리스크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다시 2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검증을 해나가는 겁니다.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보시고 고객사나 경쟁사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검증해서 오케이 해서 넘어가시면 되십니다. 걸요. 그리고 이렇게 NSP 표시를 할 것 같이 이거는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걸요.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게 세부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목이 좀 아파갖고 더 이상 오늘은 설명드리기가 힘드네요. 한 걸요. 다음에 이제 또 기회 되면은 한번 또 추가적으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손익계산서 차트하고 현금 흐름표하고 회전율하고 이거는 다 이해가 되신 거죠?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예.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원자재 레깅 타임이요. 원자재 레깅 타임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거는 그냥 IR 담당 통해 갖고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평일날인데도 아이고 고생 많으실 거예요. 밤인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세요.